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 평가, 러시아가 상당히 유리한 지금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거기에 북한의 기여가 상당하다. 그렇다면은 향후에 뭐 추가 파병 여지를 떠나서 북러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북한이 나름대로의 그 희생에 대한 대가를 받아낼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지는 거고, 그리고 실제 이런 기여도인 만큼 휴전협상과 평화협상에 나름대로의 영향을 미친다면은 북한의 입지도 나름대로 국제적으로는 그렇게 뭐 손실만 보는 국가로 보이진 않는다. 역시 러시아 파병한 부분들, 지금 언론 보도로 나오는 것들은 파병의 그 어떤 결과물은 아주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북한이 추구했던 결과물은 승전 이런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파병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들을 원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망이 밝다고 보시나요? 북한이 많은 걸 얻을 것이다라고 보시는지. 평가자의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그 지금 일단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 평가는 대체적으로 러시아가 상당히 유리한 지금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거기에 북한의 기여가 상당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미국의 정부기관도 마찬가지고 싱크탱크에서도 그렇게 보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언론 프레임에서는 북한의 사상자 중심으로 전투에 참여해서 일종의 뭐 약간 총알바지로 쓰이듯이 돌격전에 주요 투입되고 있고 사상자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 죽은 사상자들이나 여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신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서 마치 북한이 굉장히 이제 희생을 지금 치르고 있고 완전히 뭐 일종의 뭐랄까요, 손실만 보고 있다라는 쪽으로 이제 프레임이 잡혀 있는 느낌이지만 실제 미국에서 보는 판세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실제 쿠르스크에 북한이 그 돌격전과 참호전에 투입되면서 동부전선에 상당한 여유가 생겼고, 그러니까 소위 이제 러시아 병력이 순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여유 공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이 즈음에 맞춰서 총공세의 여지가 상당히 높아졌고, 그로 인해서 지금 동부전선은 상당 부분 전과를 내고 있거든요. 쿠르스크에서도 상당 부분에 이제 전과를 내고 있어서 완전하게 이제 회복하진 못했지만 쿠르스크에서도 일정하게 지금 반격에 상당한 고삐를 계속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전황에 있어서는 러시아가 상당히 유리한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이든 행정부도 굉장히 우려를 했고,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도 이 부분을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휴전협상이라든가 평화협상으로 들어간다면은 이런 전황을 고려해서 어떻든 러시아와 협상을 해야 되는 국면이 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북한의 기여도가 단순히 사상자로만 파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전세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로 본다면은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향후에 뭐 추가 파병 여지를 떠나서 북러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북한이 나름대로의 그 희생에 대한 대가를 받아낼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지는 거고, 그리고 실제 이런 기여도인 만큼 휴전협상과 평화협상에 나름대로의 영향을 미친다면은 북한의 입지도 나름대로 국제적으로는 그렇게 뭐 손실만 보는 국가로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조야의 평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기여도가 상당하다 이렇게 모아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북미 간에도 이 나중에 대화를 했을 때 서로 평가를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사실 언론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랑 김정은이 이제 별 컨택 없이 간을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꼭 그렇지만은 않겠네요. 왜냐하면 진행되는 이슈들이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전세를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느냐의 요건, 승리할 수 있느냐 요건, 요거 자체를 굉장히 중요한 전세 관리의 핵심으로 보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트럼프 행정부는 종식이 곧 전쟁 종식이 곧 미국의 국가 이익이다라고 이제 아주 단언을 하고 있고, 실제 거기에 외교안보 라인으로 포진된 인물들도 대체적으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식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일단 이 종식을 위해서 어떤 거래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전세의 유불리라든가 승리할 수 있느냐, 뭐 더 많은 승기를 잡고서 뭔가 협상해야 했느냐 이런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당장의 종식을 위해서 러시아와 어떤 거래를 할 것인지, 그 러시아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북러 동맹을 어떤 방식으로 조건부화시킬 것인지, 또 북한에 대해서는 투트랙으로 어떤 대북 접근을 할 것인지, 이것을 연동시켜서 상당 부분 아마 거래주의적으로 이거를 정리를 하려고 할 것이에요. 네. 그러면 러시아가 종전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하고 북한을 어떤 뭐랄까 동등한 파트너 같이 협상에 참여를 시킬까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제 어떻든 지금 북한이 공식적으로 이제 참전 또 내지는 파병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이고 또 실제 전투 참여 방식도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 작전 편제 안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어떤 협상의 카운터 파트너의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다만 이제 이런 아마 전략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러시아와의 협상 과정에서 지금까지 점령한 지역에 대한 어떤 인정 여부, 점령한 지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러시아와의談判 과정에서 뭔가 러시아에게 주는 만큼 받아내기 위해서 받아낼 것 중에 하나로 북한과의 관계, 북한에게 특히 일종의 전수될 수 있는 또는 이전될 수 있는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 또는 재래식 전력에서 핵심적인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제한을 두는 문턱을 뭐 거래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은 있죠.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북한과 양자적인 트랙을 통해서 네. 북한을 또 한편에서는 대화하는 방식.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분리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북러의 고리를 좀 더 약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 네. 이런 가능성은 굉장히 높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그러니까 이 종전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북미 대화가 가지를 칠 수는 있다. 이런 건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는? 아마 트럼프의 지금까지 그 외교 접근 방식 그리고 기존에 트럼프가 해왔던 어떤 거래에 관련된 패턴 본다면은 직접적인 연계를 꾀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든 대화 트랙을 러시아와의 협상 트랙과 그다음에 북한에 접근하기 위한 대화 트랙 자체를 상당히 분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분리하고 내용적으로 이제 푸틴과 딜을 하는 과정에서 북러가 하고 있는 지금의 어떤 밀착, 특히 이제 거기에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 지원, 무기 관련된 기술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일정 부분 제한을 들고 그걸 약화하려는 한 아마 거래를 푸틴한테는 제시할 수 있는데 네. 그것을 삼자적으로 엮어가지고 하는 구도는 아마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트럼프식의 거래주의 특성이거든요. 양자적으로 서로 양자적으로. 거래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 이 그 북러의 어떤 사이를 약간의 어떤 뭐 이강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균열을 가하거나 약화시키려고 하는 부분들 이런 오히려, 부분들이 네.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근데 사실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이 북미 대화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은 사실 계속 제기돼 왔던 거고 그래도 2017년, 2018년 방식은 형식적으로 평창 올림픽이라는 게 먼저 진행이 됐고 그리고 북한의 핵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는 문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당사자로서 참여하는 그런 판도가 열렸지만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통해서 북미 대화가 전개를 된다고 하면 우리가 낄 여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이제 그 가능성도 일정 부분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참전을 하고 있다라는 자체만으로도 북한과 연루되어 있는 지금 상황을 어떻든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입장을 낼 거거든요. 협상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뭐 직간접적인 그 일종의 협상에 연루되는 부분은 생길 겁니다. 그래 그 과정에서 한국에 대해서 굳이 뭐 협의할 이유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한국이 약간 뭐 패싱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뭐 형식적인 참여조차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그 외교 접근이라는 것이 다 아시겠지만 4년 지금 단임으로 이제 그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데다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상하원을 다 장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뭔가 추진한다고 하면은 입법적인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국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드라이버를 처음부터 많이 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4년 동안에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거는 어쨌든 내부적으로 자신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과거 당했던 굉장히 그 일종의 내부적인 정치 압박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상당히 강구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 보면은 검찰 조직부터 시작해서 내부적인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인물로 전체적인 다 교체를 해서 퇴임 이후에도 자신이 정치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드는 거. 요게 굉장히 중점을 내부적으로 둘 것이고, 그다음 외부적으로 본다면은 4년 동안의 정책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이슈라는 것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데다가 실제 그 4년 동안 그걸 이루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중동 문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문제도 그렇고 북한 문제도 그렇고 이게 사실상 4년 동안에 우리가 예전부터 원칙으로 세워왔던 뭐 비핵화 원칙,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전에 승리 원칙, 또 중동 정세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균형 맞출 수 있는 그런 균형 정책, 이게 4년 안에 성공을 거두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문턱을 굉장히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종식 자체를 사실상 거의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핵화가 아니라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문턱을 상당 부분 낮출 가능성이 있고요. 중동 정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일종의 친화적인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란과의 딜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빨리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 최소한 올해 상반기에 정책적인 그림을 그려내고 나서 하반기부터 추진했을 때 최소한 2년 내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문턱도 낮추고 최대한 집중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 말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북한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당사자들을 엮어서 문제를 연루시키는 방식보다는 분리를 시켜서 최대한 그 양자적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과에 집중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한국의 패싱은 단순히 우크라이나 문제에 북한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패싱 당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지만 이런 양자적 거래를 통해서 뭔가 최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남북미의 3자 구도를 통해서 뭔가 협상이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구도는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최근에 취하고 있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의 입각에서 본다면은 사실 한국이 당사자로 참여했을 때 갖는 일종의 그 비효율성들이 있죠. 네, 북한 네. 미국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북한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성과를 최대화시키겠다라는 그 효율성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한국을 매우 형식적인 차원에서의 파트너 정도로 그 존재 위상을 설정하고 오히려 이제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북미 직접 담판 또 러시아와 미국의 직접적인 담판 이런 구도의 형성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기 4년 동안 효율성을 추구하고 문턱을 낮춘다고 하면 결국은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핵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우리 정부는 그럼 어떻게 미국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아니면 네. 정부가 입장을 바꾸는 게 더 우리도 효율적일까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한국 내에 지금 조성돼 있는 정치 변동의 상황들 이게 아직 지금 어떻든 안정화 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속도와 시간으로 수습되어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하나 이제 일단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지금 내놓을 소위 대북 접근, 특히 이제 북핵 문제가 핵심이겠죠. 북핵 문제에 있어서 어떤 접근을 할지는 세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기존에 2018년에 했던 것처럼 비핵화 원칙은 유지하는 겁니다. 비핵화 원칙은 그대로 목표로 삼고 그 안에서 좀 더 반대급부를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주고받을 것들을 좀 더 명징하게 정리해서 2018년, 19년에 북미가 했던 회담의 연속선상에 서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한국도 크게 마다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은 비핵화 원칙을 유지한다라는 것을 우리 국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칙에 입각해서 간다면 한국이 특별히 반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 구도가 하나가 있는데 근데 과연 이거를 북한이 받아들이겠느냐. 받아들이기 어렵죠. 왜냐하면 이미 핵미사일 고도화가 과거와는 더 달라졌고 자신이 높아진 전략적 지위에 따라서 본다면은 한국을 개입시켜 가지고 비핵화 원칙을 계속 고수하는 이 방식은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북한이 수용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 현실 가능할까? 비핵화 원칙을 계속 고수하면서 협상 문턱이라도 진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 비핵화의 원칙 좋긴 한데 당장은 비현실적이야. 그렇다면 단계론을 좀 설정하자. 그래서 당장 북한에게 대화의 진입 명분을 그 비핵화의 원칙으로 두지 말고 지금은 당장은 위협 감소로 두자. 네. 북미 간의 상호 위협이 되는 부분들, 특히 이제 핵으로 위협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현실 가능한 부분에서 감소시킬지에 대해서 소위 이건 핵 군비 통제죠.
핵 군축도 아니고 핵 군비 통제적 접근을 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신뢰를 얻는 방식인데, 예를 들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ICBM이라든가 괌 기지라든가 주인미군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폐기, 일정 부분은 제한을 두는 방법, 그리고 북미 간의 불가침 협정을 맺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일단 위협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내고, 그것이 어느 정도 신뢰를 바탕이 된다면은 추후에, 그것이 뭐 임기 내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비핵화를 좀 더 높은 단계로 설정해 보자. 그러니까 당장의 목표를 비핵화로 삼지 않는 방식이 이제 두 번째가 됩니다. 이 부분은 북한이 일정 부분 반반이죠. 수용 가능성도 일정 부분 좀 높아지는 방법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계속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어느 정도 개입하느냐의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한국을 형식적으로만 참여시키고 북미가 주도가 하는 방식으로 갈 때는 북한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지만, 과거처럼 3자 구도로 간다? 이 부분은 아마 북한이 수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 부분으로 간다면은 상당 부분 한국을 형식적인 참여만 놔두고 북미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능성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아예 미국이 비핵화는 이제 어렵다. 완전히 판단을 그렇게 이제 전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향후에 북한의 위협을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핵 군비 통제를 가는 방식이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엘브리치 콜비 같은 인물, 지금 이제 외교안보 라인에 포진된 엘브리치 콜지라 지금 국방부 차관이죠. 네. 엘브리치 콜비라든가 또 리처드 그리넬이라든가 또 알렉스 웡이라든가 대부분의 인물들이 공식적으로 이걸 표방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전에 뭐 엘브리치 콜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발언으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비핵화 상당히 비현실적이다. 지금 우리가 대중국 포위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올인해야 되는데 북한까지 위기를 계속 고조시키는 방식으로 대치할 필요는 없다. 적당하게 위협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국 본토에 위협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협상 국면을 가야 된다. 소위 말하는 핵 동결이 접근이죠. 이걸 계속 얘기를 왔어요. 이런 사람이 국무부 차관으로 가는데, 국방부 차관으로 가는데, 국방부 차관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실상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해요. 네. 국방부 장관이 사실상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실질적인 협상에서의 최종적 단계를 서명하는 역할을 한다면, 사실상 전략적 그림을 그리는 건 엘브리치 콜비예요. 2018년에 엘브리치 콜비가 직접 주도해서 작성한 국방 전략서 같은 걸 보면은 봉쇄 전략, 대중국 봉쇄 전략이지 북한은 관리 그냥 하는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물들의 전체적인 기조를 본다면은 전혀 이 세 번째 시나리오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이 부분은 과연 북한이 수용하느냐? 당연히 수용하죠. 이거는 북한이 원하던 방식인 거거든요. 핵 군비 통제로 가는 거. 근데 다만 한국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수용할 수 있느냐 여부가 있습니다. 한국이 과연 비핵화 원칙을 포기하는 거를 국내적으로 설득할 수 있느냐? 국내적으로 비핵화라는 건 이미 정치화돼 있어요. 네. 그냥 단순히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이걸 포기하느냐의 문제는 북한의 핵을 인정하느냐 여부까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죠. 이런 한국의 일종의 내부적인 여론을 미국이 과연 무시할 수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현재로 높은 건 두 번째 시나리오. 단계적으로 가되 일단 1차적으로는 위협 감소 쪽에 초점을 맞춰서 북미 중심으로 뭔가 일단은 위협 감소의 성과를 내는 거.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한국의 정치 변동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뭐냐면, 한국의 정치 변동 상황이 최소한 2025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전동이 안정화되는 게 상반기 내에 가능하겠느냐. 아마도 이제 차기 리더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변동 사항들이 아마 하반기 때 이제 좀 더 안정화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미국은 대북 정책을 이미 상당 부분 구체화시켜서 실행하고 있는 단계이면은 거기에 추세적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이제 그렇다면은 아마 이 두 번째 시나리오에 해당되는 부분에 한국이 일정 부분 향후에 추세적으로 쫓아가는 아마 시나리오가 지금으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